송파 세모녀도 그 임대주택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 뭐 저 역으로 이제 3년 전부터 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안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대로 강남에서 떵떵거리고 사신 분들이 이분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더 사대보험료를 적게 낸다든가. 복지 예산도 연간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네. 작년 예산에 보면 180조 원을 우리가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 양극화 해소하는데 기업, 이게 이제 저쪽 북유럽, 조사한다고 저희 방송하고 난 이후에 전면 조사한다고 나왔어요. 발표했어요. 그건 뭡니까? 그건 틀린 거야 우리가 방송하는 거. 아니 그것도 조사를 해본들 그거는 금융감독원에서 네. 이런 어떤 사모펀드나 들어와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의 네. 실체를 파악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능력이 누가 해야 돼? 그거는 자산 해외 도피에 대해 지고 있는 데는 관세청인데 관세청. 관세청에서 사람들 뺑뺑 이렇게 인사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FATF 산하에 지금 이런 해외 검은머리 외국인을 추적하기 위한 TF를 만들어야 돼요. 국세청, 경찰, 공찰, 관세청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 쫙.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고급 외제 승용차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좀 안 맞는 거죠. 들어가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있어요. 기준이 네. 있는데 네. 거기 아파트는 그 자동차는 안 보나요? 자동차도 들어가죠. 자동차 들어갑니다. 네, 뭐 일단 자동차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식 명의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익명으로 사모펀드나 이런 데 숨겨놨다든지 그럼 그 사람 뭐 재산도 하나도 없고 소득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민, 영세민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 관람 60일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이제 분배 정책과 복지 정책의 이제 정책을 하려면 기본이 있어야 된다. 주춧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주춧돌들이 우리가 이제 고도의 성장을 하면서 빠진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분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주제를 삼으신 거죠?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득 재분배 정책, 그다음에 복지 정책 이런 걸 해갖고 그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정책들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제가 보기에는 실효적인 어떤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한번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좋은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촌형님? 네. 네. 삼촌형님 아파트에도 뭐 고급 승용차만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아파트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임대주택에서 벤츠나 BMW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튀어나온 돌에 정을 맞는다는 말이 있듯이 꼭 같이 말하는 부분은 없지만 그렇죠. 뭐 하여튼 뭐 우리가 보편적인 정수상으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고급 외제 승용차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좀 안 맞는 거죠. 들어가는 기준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있어요. 네. 거기 아파트는 자동차는 안 보나요? 자동차도 들어가죠. 자동차 들어갑니다. 네, 뭐 일단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자식 명의로 돼 있다든지 아니면 익명으로 사모펀드나 이런 데 숨겨놨다든지 그럼 그 사람 뭐 재산도 하나도 없고 소득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서민, 영세민 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강남에도 이게 임대 아파트나 강남에 이제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강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사시는 분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정부 이전 소득을 받는 거죠. 그렇죠. 본인 명의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소득도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세민들이 받아가야 될 그 기초연금, 기초생활보호 그 지원금 이런 걸 받아가는 거죠. 타워팰리스 사신 분이 저보다 이게 그 뭡니까 저기 국민건강보험료 예. 4대 보험료를 적게 내신 분도 봤어요 제가. 뭐 다 그런 저도 봤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이게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사례별로 해서 뭐 조사하신 게 삼촌님께서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뭐 방송에도 지난번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2015년에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을 했다. 이제 뭐 선진국이다 하고 뭐 자화자찬을 아주 뭐 크게 했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문제가 됐죠. 네, 계속 그런 일이 또 생기고 있고. 그렇죠. 이런 그 기초생활 수급자 관련된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 청년이 그 이제 컨베이어트 끼워가지고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런 뭐 산재 이런 것들을 보면 복지 정책이 구멍이 뚫려도 한참 크게 뚫려져 있는 건 아니냐. 이러한 것들이 소득 재분배 정책에도 문제점이 있지는 않는가. 예. 개별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별적으로 잠실 세모녀 고분이 죽었다고 해서 자살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고 산재 사망률 같은 거는 뭐 1등인데 2등하고 더블 차이도 더 나요. 참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에 송파 세모녀도 그 임대주택에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 그렇죠. 여기 뭐 저 역으로 이제 3년 전부터 그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빠꾸를 당한 거고. 기초생활 수급자는 반대로 강남에서 떵떵거리고 사신 분들이 이분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더 4대 보험료를 적게 낸다든가 이런 사건들. 우리나라 자살률, 산재 사망률 이게 전 세계 압도적인 1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이제 재산이나 소득 분배, 양극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단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지인이계수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인이계수라는 건 뭐냐면 뭐 소득으로 계산하면 소득 불평등 수준, 재산 갖고 말을 하면 재산 불평등, 재산 보유 불평등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소득 지인이계수 종류는 시장 지인이계수와 가처분 소득 지인이계수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제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 소득에서 정부에다 내야 되는 세금을 빼고 정부에서 주는 복지 이전 소득을 더한 것이죠. 누진세율이 높으면 소득 양극화 해소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복지 지출이 많아지면 가난한 사람들이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돈을 더 받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득세 명목적으로 누진세제가 적용되고 있고 복지 예산도 연간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작년 예산에 보면 180조 원을 우리가 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 양극화 해소하는데 기여를 별로 못해요. 이게 이제 저쪽 북유럽,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지인이계수 변화율을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우리가. 10분의 1이면 어마어마하게 아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조세제도나 복지제도가 소득 양극화 해소에 제대로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 이건 뭐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 뭐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소득 양극화 해소한다고 뭐 이렇게 떠들어댔지만 그게 형편없이 우리나라 수준이 불량하다. 그럼 반성을 해야죠. 반성을 하고 이걸 해소하는 근본적인 길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깊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촌님, 복지제도라든가 형평성 확보하고 사각지대 해소라든가 이런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정확한 인명별, 소득에 대한 재산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또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한민국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복지 정책을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몇 가지 쭉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인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 공공부조를 의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것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인 거죠. 공공부조입니다. 일종의 도와주는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인 거예요. 사회보험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1964년도에 산재보험을 도입을 했고 77년도에는 국민건강보험. 산재가 더 먼저 들어왔네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1988년에는 국민연금, 95년에는 고용보험, 2007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 이렇게 그 사회보험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 이 중에 또 이제 3중 그 사회안전망이라고 불리는 것이 근로장려세제, 그 다음에 장려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아동수당,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뭐 이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제도는 의외로 모르는 부분에 많은 가지수의 그 복지제도가 있긴 있어요. 그 통신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보편적 통신 서비스, 시골이나 격오지에 통신이 안 되면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경제 취약계층에다가 전기 또는 가스 요금을 할인해. 정부가 직접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통신회사가 그 보편적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통신회사에 정부가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그 각종 법들이 개인별 인명별이죠. 인명별, 가구별 재산이나 소득 정보를 취합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게 뭐 이제 가진 사람들의 로비죠. 아, 로비에 의해서. 그래갖고 일단 이제 먼저 재산 정보부터 보자면 재산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금융자산 정보라는 건 뭐 주식, 채권, 예금 이런 걸 갖고 있는 거겠죠. 신탁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부동산 소유 정보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이 비싸다 싸다 이거는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뭐 PIR이나 이런 자료 갖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 갖고 저는 뭐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이제 국민 대차대조표라는 걸 그걸 만들어요. 그게 뭐나요? 우리나라 이제 가계, 기업,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모든 부채 이런 걸 가지고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우리 전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85.5%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우리 삼성전자, 뭐 포철, 뭐 제철공장 이런 게 생산시설이 점유하는 비중이 8%밖에 안 돼요. 8%에 그러면 부동산 땅값이 1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생산시설 합계의 10배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전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싸다고 그러는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의 요 부동산, 국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7.4%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그러는 일본보다도 10%나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기업들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5.5%다. 이 얘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땅값에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는 2018년도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집값이 52%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랐죠. 그렇다면은 이 비중이 훨씬 더 심각해졌을 거예요. 85.5가 2018년 통계인데 나중에 한국은행이 내년 후년쯤에서 발표하는 통계를 보면 85.5보다도 더 늘어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평가된 부동산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MB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장관 지낸 그 강만수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번에 현장 경제 30년이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그때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책에 예. 우리나라의 부동산 진위계수가 0.9라는 말을 표현이 있어요. 예. 0. 잘못 쓰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뭐, 네. 0.9라는 말이 있는데 예.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사람의 말이니까 예. 터무니없는 주장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0.9라는 건 좀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언저리에 가 있을 거라고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그렇게 헛소리를 했을 리는 없다고 봐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진위계수가 보통 0.4만 넘으면 불평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평가를 해요. 0.5가 넘으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불평등 수준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네. 0.9라니까 뭐 표현을 모르는데 1이 진위계수가 이제 맥시죠. 맥시멈이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완전 0.4만 넘어도 네. 0.4만 넘어도 네. 지금 이거는 이제 불평등이 아니라 나라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0.9니까 네. 아프리카 콩고보다 더 이렇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뭐 콩고 같은데 부동산 진위계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네. 만약에 그런 데이터가 나오면 0.9를 이길 수 있는 1등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콩고보다 더 앞서 있네, 그 부동산 진위계수. 1등이지, 1등. 네, 그러네요. 1등은 잘합니다. 네. 이어서 해주시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등기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유주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 이름으로 집 안 삽니다. 각종 신탁이나 사모펀드 뭐 이런 걸 가지고 법인 이름을 빌거나 그래서 부동산 소유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네. 그렇게 차명 내지 익명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네. 부동산 정보 주인이 누군지 정부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인명별 부동산 보유 실태 조사는 불가능한 실정이에요. 자, 근데 이 얘기는 복지 얘기가 아니에요. 복지 얘기가 아니고 지금 땅값이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만에 아파트값이 52%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2018년도에 비해서도 지금 훨씬 더 악화된 수준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내일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지난번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국 전 장관이 주장을 해가지고 토지 공개념 도입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국 장관이 법무장관에서 어떻게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그럼 대한민국의 민주당에는 조국 장관밖에 없습니까? 예. 당론으로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확정을 했던 거예요. 그럼 조국 장관, 전 장관이 주장을 했더라도 누군가는 이어가지고 지금 토지 공개념 얘기를 꺼내야 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엉망진창인 재산 보유 정보가 엉망진창인데 이걸 놔두고서 뭐 그냥 뭐 저기 있는 변죽이나 저 끝에 있는 꼬투리 잡아갖고 뭐 이걸 해결하니 이건 얘기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재산에서 보자고요. 금융재산이라는 게 이제 주식, 예금, 뭐 차액권 이런 건데 금융실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개인 비밀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자본시장 금투법이라고 그러죠. 자본시장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해갖고 이명박 박근혜 때 사모펀드, 무기명, 익명 이런 사모펀드나 신탁제도를 했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 때 보면 개인이 아니에요. 사모펀드가 주인이고 신탁계정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을 거라고 좀 추측을 합니다. 이런 것들, 재산 보유 정도,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 강만수 전 장관이 0.9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대한민국은 이때까지 재산 진위계수를 만들 수도 없고 이런 정보를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의 부동산이나 소득의 이런 어떤 불평등 수준이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알려고 그러면 제도는 그렇게 막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나 정치권 누군가는 그런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노력을 참 기울여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없어져야 되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방송에서 추측하는 검은머리 애국인에 대한 뭐 우려, 그다음에 우려. 이 돈이 갑자기 또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빠져나가지 않겠냐.
이런 우려는 없어도 된다고 FATF에서 외국으로 돈 빠져나가는 거에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어가지고 국내에 있는 돈이 뭐 외국으로 갑자기 나간다. 네. 이런 우려는 없나요? 만약 혹시라도 빠져나갈 그런 수 있죠. 빠져나갈 수 구멍이 없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그 돈이 들어와서 예, 단타성 주식 투자를 하거나 예.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부동산에 만약에 묶여 지금 있는 들어와가지고 예. 사모펀드를 통해서 어디 큰 건물을 하나 사놨다. 네, 그렇죠. 예. 요즘에 뭐 우리나라 왜 대형 M&A 사건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러니까요. 그런 것. 그런 예. M&A 사건에 주식을 취득을 해놨다든지 예. 그러면은 예. 그거 지금 경기에서 뭐 몇 조씩 들여놓은 돈 누가 사겠습니까 그거? 그렇죠. 그러면은 팔지도 못해. 그럼 가두리 안에 예. 잡혀놓은 거예요. 가두 양식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잡혔죠. 그러면 예, 이게 예. 실소유주가 누구지만 예. 그 돈이 누군지만 파악을 하게 되면 예. 그거 우리 지금 법에 의해서 다 정부가 국고로 환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야, 그러면 정말 좋은 기회네, 지금, 이번에. 그럼요. 그러네요. 이번에. 네. 야, 완전히 가두리 양식장을 털어놔, 이번에. 네. 제대로 된 돈, 세수 확보는 될 수 있겠네요, 이번에. 잘 털면. 이번에, 예, 800조니까. 네. 근데 그거를 정부가 이번에 한다고 강점나 펀드 안제 전면 조사한다고 저희 방송하고 난 이후에 펀드 전면 조사한다고 나왔어요. 발표를 했어요. 그건 뭡니까? 그 틀린 건가요? 우리가 방송한 거. 아니 그것도 전면 조사를 해본들 그거는 금융감독원에서 네. 이런 어떤 사모펀드나 들어와 있는 검은머리 외국인의 네. 실체를 파악할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능력이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는 자산 해외 도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데는 관세청인데 관세청. 관세청에서 사람들 뺑뺑 이렇게 인사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전문가들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FATF 산하에 지금 이런 어떤 해외 검은머리 외국인을 네. 추적하기 위한 TF를 만들어야 돼요. 국세청, 경찰, 검찰, 네. 관세청 이런 사람들 전문가들 쫙 모아놔가지고 그때 우리 안원구 안원구 청장님. 예. 그분이 국세청에서는 예, 전문가시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쫙 그런 분들 TF를 구성하면 그런 좋겠네. 그 얘기입니다. 네. 예. 민간 TF 구성은 안 됩니까? 민간 TF는 이제 우리 소장님 들어가십니다. 전문가고. 예. 자, 그리고 이제 방송을 이어가서 삼촌장님 네. 이제 복지 금액 결정과 관련해서 개인별 소득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 천문학적인 그 비용이 들어갔어요. 저번에 한번 아동 조사하면서요. 그죠? 네, 이거 뭐, 예. 저희 방송도 한번 했죠. 방송에서 네. 제가 한번 했는데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그 아동수당 그 지급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말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박능호 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예. 첫해 행정비용이 1,600억 예. 이 소요됐대요. 예. 그 다음에 매년 1,000억 정도의 돈이 그 상시적으로 비용이 든다. 하위의 90%를 예. 주자고. 그런데 10%를 걸러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걸러내는 비용이 든 거죠. 반에서 예를 들어서 네. 1m 60 넘는 애가 몇 명이야? 그거 따져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데이터를 무슨 천백에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거 엑셀 가지고 160 이렇게 뭐 전교 학생들 다 리스트 놓고 네. T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네. 160 넘는 애들 몇 명이야? 비율까지 등수까지 그럼요. 나와. 네, 예. 뭐 1600, 왜 이렇게 듣냐면 예.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만들어내려니까 예. 그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죠. 하여튼 뭐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는 명단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의 수입이 0이냐 100이냐 이거를 엑셀로 수치화하면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런 1,600억이 든다니까 행정비용이 이렇게 듭니다. 경기도의사 뭐 사례도 있다면서요. 한번 그것도 얘기해 주시죠. 아, 예. 그건 이제